수학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은 우리가 절대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항상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무도 그게 어떤 것들인지 모르지만 쌍둥이 소수 추측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홀수 모두가 소수일 때 우리는 이를 쌍둥이 소수라 부릅니다. 11과 13, 17과 19 같은 녀석들과 같이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수의 개수도 줄어들고 쌍둥이 소수는 더욱 찾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쌍둥이 소수 추측은 이러한 소수들이 무한히 많이 계속된다는 추측입니다. 끝없이 말이죠. 현재까지는 아무도 이 추측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Because what has been proven is that in any system of mathematics where you can do basic arithmetic, there will always be true statements that are impossible to prove. That is life. 1970년 수학자 존 콘웨이가 만든 게임 오브 라이프를 소개하죠. 아쉽게도 2020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지만요. 콘웨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는 무한한 네모칸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네모칸은 살거나 죽죠. 그리고 딱 두 가지 규칙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만약 주변에 딱 3개의 살아있는 칸이 있다면 살아납니다. 둘째, 살아있는 칸이 2개 이하거나 4개 이상이면 죽습니다. 처음 상태를 설정해두면 이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한번 진행되고 그 다음 진행되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동적으로 진행되죠. 콘웨이는 이걸 제로 플레이어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임의 규칙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나타낼 수 있는 양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패턴은 일단 도달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죠. 몇 개는 글라이더처럼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패턴들도 많죠. 하지만 영원히 자라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칸을 만들어내죠. 과연 특정 패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바뀌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될 수도, 또는 무한히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콘웨이의 인생 게임에서 패턴의 운명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유한한 시간 내에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시작을 가지고 실행시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세대 동안 관찰한다 하여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지 또는 수십억 세대 동안만 지속될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만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시스템들은 모두가 불확실합니다. 왕타일 문제, 양자 물리, 항공 티켓 예약, 심지어 카드 게임까지도요. To understand how undecidability shows up in all of these places, we have to go back 150 years to a full-blown revolt in mathematics. 1874년 독일 수학자 칸토어가 한 논문을 통해 최초로 집합론을 정의했습니다. 집합이란 잘 정의된 어떤 것들의 모임입니다. 신발 두 짝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건축물의 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집합이 있을 수도 있죠. 칸토어는 이런 집합 중에서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1, 2, 3, 4로 계속되는 자연수, 그리고 3분의 1, 2분의 5와 같이 분수, 파이, 자연상수, 루트 2와 같은 무한사수를 포함하는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칸토어는 자연수의 개수가 많을지 0과 1 사이에 실수가 많을지 고민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무한히 많이 있으니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 둘 다 개수가 같다면 한쪽에 자연수를 쓰고 다른 쪽엔 0과 1 사이의 실수를 써서 하나씩 맞춰볼 수 있겠죠. 한번 무한한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자연수엔 명확한 순서가 있지만 0과 1 사이의 실수에는 딱히 순서가 없으니 중복되지 않게 임의의 순서로 써내려가 봅시다. 만약 이 표를 무한히 채웠을 때 어느 한쪽도 남는 게 없다면 모든 자연수와 실수가 1대1 대응이 되어 자연수의 집합과 0에서 1 사이의 실수의 집합은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연수와 실수가 같은 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무한 목록을 채워 썼다고 해봅시다. 편의를 위해 자연수를 마치 실수의 번호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새로운 실수를 적어보죠. 먼저 첫 번째 실수에 첫 번째 숫자에 1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수에 두 번째 숫자를 1을 더해 쓰고 세 번째도 똑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만약에 숫자가 9라면 1을 빼서 8을 씁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0과 1 사이의 실수를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무한 목록 어디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실수와 다르고 두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실수와 다르고 계속해서 한 자리씩 다릅니다. 적어도 모든 숫자가 대각선 숫자 한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모든 숫자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칸투어의 대각선 논법입니다. 결론은 무한한 자연수의 집합보다 0에서 1 사이의 실수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무한대는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칸터는 이 두 집합을 countable, uncountable이라 불렀습니다. 한국말로는 가산 집합과 비가산 집합이며 비가산 집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칸터의 주장은 수학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로바체브스키와 가우스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시작으로 수학은 근본적인 기초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미적분학의 핵심이었던 극한이라는 개념이 잘못 정의된 것으로 밝혀져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칸토어는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800년대 말 수학자들은 두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한쪽은 칸토어의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직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은 순수한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며 칸토어가 말한 것 같은 무한은 실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알리 푸엔카레는 후세의 집합이론을 질병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레오폴트 크로네커는 칸토어를 과학적 사기꾼, 부패한 젊은이라고 부르며 칸토어가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른 쪽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칸토어의 집합론을 통해 수학적으로 완전하고 논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주의자들의 리더는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였습니다. 힐베르트는 수학의 수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수학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의 이길 뻔하기도 했죠. 양자역학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만들었죠. 그는 칸토어의 집합론을 기반으로 한 더 형식적이고 엄격한 수학적 시스템이 수세기 동안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할베르트와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누구도 칸토어가 창조한 낙원에서 우리를 추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1901년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집합론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만약 집합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집합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들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5개 이상의 원소들을 가진 집합들의 집합 또한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하죠. 그럼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집합들의 집합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 R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R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R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으니 R 집합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R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R의 정의랑 어긋나 역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역설은 러셀의 역설이라 불리며 추후 러셀은 이 패러독스를 한 마을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마을에 모든 남자는 면도를 해야 하며 면도사는 혼자서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법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면도사도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면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면도사가 면도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면도사는 혼자서 면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도사는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면도를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칸토어의 집합론을 반대했던 직관주의자들은 러셀의 역설을 환영했지만 힐베르트의 학교 출신 수학자 체르멜로와 몇몇 학자들은 집합론의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집합의 집합은 더 이상 집합으로 여기지 않았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집합도 더 이상 집합이 아니게 되었고, Paradox of Self-Reference, 러셀의 역설이 해결되었죠. 형식주의자들의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러셀의 역설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수학자 하오 왕은 각변이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타일들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각각의 타일들은 모두 같은 색 변끼리 맞닿아야 합니다. 돌리거나 뒤집는 건 불가능하며 밀어서 옮길 수만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타일들의 집합을 가지고 빈틈없이 무한한 평면을 빼곡히 채울 수 있을까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코네이의 인생게임과 같이 불확실하죠. 사실 이 두 문제는 완벽히 같은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힐베르트와 형식주의자들이 거의 밝혀냈던 러셀의 패러독스 속 자기 언급에서 온 문제입니다. 힐베르트는 새로운 증명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학의 기초를 다지길 원했습니다. 이 증명 시스템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증명은 참이라 여겨지는 공리에서 시작됩니다. 직선은 두 점을 이어 그릴 수 있다는 것 같은 공리 말이죠. 이러한 공리를 바탕으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 정리로 만듭니다. 이미 증명된 정리를 가지고 또 다른 정리를 만들죠. 힐베르트는 엄격한 규칙들로 이루어진 논리적 기호집합을 통해 수학적 명제들을 기술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형식 체계를 원했습니다. 책도 다른 모든 물체들처럼 떨어뜨리면 떨어진다는 것을 B는 A의 부분집합이라 쓸 수 있으며 불멸의 인간은 없다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힐베르트와 형식주의자들은 수학의 공리를 기호로 표현 가능한 형식 체계를 원했으며 이러한 형식 체계를 다룰 수 있는 규칙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러셀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함께 세 권으로 이루어진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를 썼습니다. 직역하자면 수학 원리라는 제목의 이 저서는 거의 2000페이지에 달하는 수많은 수학적 표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762페이지에 걸쳐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명제가 때때로 유용하기도 할 것이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써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4권 출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쳐서 못 썼다고 하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표기법이 피곤할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만 대신 그만큼 정확합니다. 오류나 불분명한 퍼지 논리들이 머리를 감싸며 도망갈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 체계 자체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were three big questions that Hilbert wanted answered about mathematics. Number one, is math complete? Meaning, is there a way to prove every true statement? Does every true statement have a proof? Number two, is mathematics consistent? Meaning, is it free of contradictions? I mean, if you can simultaneously prove A and not A, then that's a real problem because you can prove anything at all. And number three, is math decidable? Meaning, is there an algorithm that can always determine whether a statement follows from the axioms? Now, Hilbert was convinced that the answers to all three of these questions was yes. 1930년 힐베르트는 학회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형식주의적 꿈을 한 줄로 요약하며 연설을 마쳤었죠. 우리가 모를 것이란 멍청한 반대 의견과는 다르게 우리의 슬로건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그의 비서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힐베르트가 이 말을 했을 땐 이미 그의 꿈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학회에서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24살의 나이의 괴델은
힐베르트의 세 가지 질문 중 완정성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찾았으며 그 답은 NO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수학의 형식 체계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당시 괴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인 유일한 사람은 힐베르트의 학자 중 한 명이었던 폰 노이만 뿐이었지만 다음에 괴델에 의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이 발표되며 힐베르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괴델의 증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Gödel wanted to use logic and mathematics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very system of logic and mathematics. And so he took all these basic symbols of a mathematical system and then he gave each one a number. This is known as the symbol's Gödel number. So the symbol for not gets the number 1, or has the Gödel number 2, if then is Gödel number 3. Now, if you're expressing all of these symbols with numbers, then what do you do about the numbers themselves? Well, 0 gets its own Gödel number, 6, and if you want to write a 1, you just put this successor symbol next to it. The immediate successor of 0 is 1, and if you want to write 2, then you have to write SS0, and that represents 2, and so on. So you could represent any positive integer this way. Granted, it is cumbersome, but it works, and that is the point of this system. So now that we have Gödel numbers for all of the basic symbols and all of the numbers we might want to use, we can start to write equations. Like we could write 0 equals 0. So these symbols have the Gödel numbers 6, 5, 6. And we can actually create a new card that represents this equation, 0 equals 0. And the way we do it is we take the prime numbers, starting at 2, and we raise each one to the power of the Gödel number of the symbol in our equation. So we have 2 to the power of 6 times 3 to the power of 5 times 5 to the power of 6 equals 243 million. So 243 million is the Gödel number of the whole equation 0 equals 0. We can write down Gödel numbers for any set of symbols that you can imagine. So really, this is an infinite deck of cards where any set of symbols that you want to write down in a sequence, you can represent with a unique Gödel number. And the beauty of this Gödel number is you can do a prime factorization of it, and you can work out exactly what symbols made up this card. So in this whole pack of cards, there are going to be true statements and there are going to be false statements. So how do you prove that something is true? Well, you need to go to the axioms. The axioms also have their own Gödel numbers, which are formed in the same way. So here's an axiom which says not the successor of any number x equals 0. Which makes sense, because in this system there are no negative numbers, and so the successor of any number cannot be 0. So we can put down this axiom, and then we can substitute in 0 for x, saying that 1 does not equal 0, and we've created a proof. This is the simplest proof I can think of that shows that 1 does not equal 0. Now this card, for the proof of 1 does not equal 0, gets its own Gödel number. And the way we calculate this Gödel number is just as before. We take the prime numbers and we raise 2 to the power of the axiom times 3 to the power of 1 does not equal 0. And we get a tremendously large number. It would have 73 million digits if you calculated it all out. So I've just left it here in exponential notation. As you can see, these numbers get very large, and so you might want to start just calling them by letters. So we could say this one is Gödel number A, this is Gödel number B, Gödel number C, and so on. Gödel goes to all this trouble to find this card, which says there is no proof for the statement with Gödel number G. The trick is that the Gödel number of this card is G. So what this statement is really saying is this card
is unprovable. There is no proof anywhere in our infinite deck for this card. Now think about it. If it's false and there is a proof, then what you have just proven is there is no proof. So you're stuck with a contradiction. That would mean the mathematical system is inconsistent. The other alternative is that this card is true. There is no proof for the statement with Gödel number G, but that means this mathematical system has true statements in it that have no proof. So your mathematical system is incomplete. And that is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This is how he shows that any basic mathematical system that can do fundamental arithmetic will always have statements within it which are true but which have no proof. 여기 괴델의 자기언급 패러독스를 잘 보여주는 TV쇼가 있습니다. Jim is my enemy, but it turns out that Jim is also his own worst enemy. And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So Jim is actually my friend. But because he is his own worst enemy, the enemy of my friend is my enemy. So actually Jim is my enemy. But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means that truth and provability are not at all the same thing. Hilbert was wrong. There will always be true statements about mathematics that just cannot be proven. Now, Hilbert could console himself with the hope that at least we could still prove maths consistent, that is, free of contradictions. But then Gödel published his second incompleteness theorem, in which he showed that any consistent formal system of math cannot prove its own consistency. So, taken together, Gödel's two incompleteness theorems say that the best you can hope for is a consistent yet incomplete system of math. But a system like that cannot prove its own consistency. So some contradiction could always crop up in the future, revealing that the system you'd been working with had been inconsistent the whole time. And that leaves only the third and final big question from Hilbert: is mathematics decidable? That is there an algorithm that can always determine whether a statement follows from the axioms? And in 1936, Alan Turing found a way to settle this question. But to do it, he had to invent the modern computer. 그 시절 컴퓨터는 아직 기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계산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죠. 튜링은 완전한 기계식 컴퓨터를 상상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그 원리가 간단한 기계를 말이죠. 튜링은 입력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무한히 긴 정사각형 테이프를 넣어주는 기계를 떠올렸습니다. 얘를 튜링 머신이라 부릅니다. 이 기계는 한 번에 한 가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수 있고, 숫자를 덮어쓸 수도 있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췄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은 내부의 상태 전이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순서도처럼 이루어져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튜링 머신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머신과 동일한 동작을 하겠죠. 간단하게 보이지만 튜링 머신은 무한한 메모리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계산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튜링 머신은 현대 컴퓨터의 동작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튜링 머신은 힐베르트의 세 번째 질문인 결정 가능성을 대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튜링 머신이 멈추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테이프가 아웃풋이 되지만 어떨 땐 튜링 머신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져 계속 실행될 수도 있죠. 튜링 머신이 실행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질지 아닐지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튜링은 이 문제가 결정 가능성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질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공리를 통해 나온 명제를 결정하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쌍둥이 소수 추측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리로 시작하여 쌍둥이 소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리를 구성합니다. 추론을 통해 현재 쌍둥이 소수와 맞는 모든 정리를 재구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리를 통해 쌍둥이 소수를 만들 때마다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다면 멈추고 그렇지 않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멈출지 안 멈출지 알 수 있다면 쌍둥이 소수 추측을 포함해 여러 비슷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은 어떤 튜링 머신이 멈출지 안 멈출지 알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H는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결과로 멈추거나 무한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일단 제쳐두도록 하죠. 이 기계는 언제나 작동하고 항상 정답을 말해줍니다. 이제 H를 사용해서 한 가지 머신을 또 만들어 봅시다. 이 머신은 멈춤을 입력으로 받으면 무한히 반복하다가 안 멈춤을 입력으로 받으면 즉시 중지된다고 해보죠. 이 기계의 멈춤을 판단하는 기계를 H+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H+의 프로그램을 H+ 자기 자신에게 넣어보도록 하죠. 복잡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하죠. H+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멈출지 안 멈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H+가 자기 스스로가 멈춘다고 판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H가 멈춤을 내보낼 것이고 무한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H가 멈춤을 내보낼 것이고 무한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됐든 H+는 잘못된 기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순이죠. 이를 설명한 유일한 방법은 H와 같은 기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튜링 머신은 주어진 인풋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멈출지 안 멈출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And this means mathematics is undecidable. There is no algorithm that can always determine whether a statement is derivable from the axioms. So something like the twin prime conjecture might be unsolvable. We might never know whether there are infinite twin primes or not. 불확정성의 문제는 양자역학의 물리적 시스템에서도 발생합니다. 매니바디 시스템이라 불리는 양자 세계에서의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 우리는 스펙트럴 갭이라 하죠. 이러한 갭이 큰 물질들도 있는 반면 어떤 물질들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까지의 에너지가 연속적이기도 합니다. 갭이 없는 물질들을 비교적 저온에서도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등의 상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갭이 큰 물질들은 스펙트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갭이 큰지 작은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2015년 수학자들이 일반적인 스펙트럴 갭 문제는 불확실하다고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의 써진 말을 그대로 말해보자면 물질 입자 사이의 미시적 상호작용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설명이 항상 물질의 거시적 특성을 추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튜링이 튜링 머신을 만든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보죠. 오늘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는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튜링 컴플리니스, 튜링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멈춤 문제처럼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튜링 머신은 매우 강력합니다. 웽타일은 튜링 완전입니다. 멈춤 문제로 무한한 평면을 채울 수 있는가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양자 시스템도 튜링 완전입니다. 스펙트럴 갭 문제를 멈춤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생 게임 또한 튜링 완전입니다. 멈춤 문제는 말 그대로 멈추는가 또는 안 멈추는가이죠.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을 겁니다. 항공 시스템, 컴퓨터 게임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엑셀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튜링 완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론상 딱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만 있으면 됩니다. 튜링 완전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죠. 여기 게임 오브 라이프 안에 튜링 머신이 있습니다. 게임 오브 라이프 자체가 튜링 완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게임을 보시죠. 게임 속 진행되는 인생 게임입니다. 할베르트의 꿈은 오늘날 모든 현대 컴퓨터 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괴델은 정신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 생각하여 먹기를 거부했죠.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Hilbert died in 1943. His epitaph was his slogan from 1930. We must know, we will know. The truth is, we don't know. Sometimes we can't know. But in trying to find out, we can discover new things, things that change the world. 앨런 튜링은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2차 세계대전에 적용하여 팀을 이끌고 독일 나치군의 암호를 하나씩 해독하기 위해 실제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튜링과 동료들의 해독한 암호들을 통해 전쟁이 2년에서 4년가량 단축됐죠. 전쟁이 끝나고 앨런 튜링과 폰 노이만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최초의 전자컴퓨터 애니악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튜링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화되는 것을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 1952년 영국 정부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보안인가를 박탈당하고 호르몬 복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954년 튜링은 자살했습니다. 튜링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컴퓨터 과학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다졌죠. 현대의 모든 컴퓨터는 그의 디자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Turing's ideas about computability came from his concept of the Turing machine, which came from thinking about Hilbert's question, is math decidable? So, Turing's code-breaking machines and indeed all modern computers stem from the weird paradoxes that arise from self-reference. 수학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은 우리가 절대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항상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러한 사실은 여러 수학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전체 수학계를 붕괴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무한대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대전을 거쳐 지금 보고 계시는 핸드폰까지 발전했죠.